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편함의 편안함을 느껴라입니다. 저자는 벤 알드리지, 출판사는 파인북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내가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측면은 어떻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가 정신력을 기르도록 격려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간결하고도 유용한 황금 법칙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다. 이 문장이 스토아 철학을 아주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주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이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이 외부 사건을 통제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삶은 매우 종잡을 수 없고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잼을 바른 토스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짜증을 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닥은 잼으로 떡칠이 되었고 토스트는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불가능하게 들려도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토스트를 새로 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린 토스트보다 더 큰 문제에도 당연히 적용되죠.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쉽게 불에 기름을 붓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려 노력했죠. 맞닥뜨린 문제를 깨닫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이 여러분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반응이 현재 상황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악화시키는지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태도를 갈고 닦았죠. 그리 유명하지 않은 스토아 철학자 카토가 튀는 색깔의 옷을 입었던 이유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당혹감을 느끼는데 반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돌아보며 명상록에 일기를 쓰면서 바깥 세상을 향한 자신의 반응을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발전시켜야 되는 스토아 철학자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점이 실제로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에게 몹시 무례하게 굴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누군가가 한 모욕적인 말에 화가 솟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는 일이기에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평가할 때 아우렐리우스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무례함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니까요.
당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도덕성은 높게 유지하고 자존심은 접어두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도 아니고 또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이런 일은 인간 경험의 일부분이고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조언을 곱씹어보고 여러분은 상대방과 똑같이 무례하게 굴거나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욕을 퍼부어대는 일은 아마 스토아 철학자의 반응이나 아우렐리우스가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닐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빅터 프랭클은 스토아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행동과 매우 흡사합니다. 프랭클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생지옥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이었죠. 책에서 그는 다른 프로들이 어떻게 수용소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뎠고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와 그의 놀랍도록 확고한 마음가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회복 탄력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포를 겪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에 대비하는 일은 합리적인 보험을 들어두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외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검토해 봅시다. 혼란스러운 삶에 스토아 철학의 황금 법칙을 적용해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한 자신의 반응을 자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이로써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여러분에게 돌격하듯 다가와 진지하게 격려 연설을 해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보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불교 철학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불교가 전하는 황금 법칙을 하나 살펴봅시다.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만약 무언가가 기분 나쁘고 거기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음을 탓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쉽게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불교에는 정신적 괴로움을 극복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불교 및 불교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체계입니다. 1. 고통은 존재한다. 2.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3. 고통은 경감될 수가 있다. 4.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존재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지나간 대화를 자꾸 곱씹는 일부터 실제 하는 신체의 불편함에 대처하는 일까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웃기지 않는 농담을 했는데 그게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분석하느라 하루를 보냈다면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왜 우리가 고통받은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원인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더 나아가 우리 문제의 원인인 열망과 탐욕, 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다르길 바라는 열망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상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진리 양상이 나에게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종종 정말로 그렇지 않은 일들에 불쾌나 처참, 끔찍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필요 이상으로 안 좋게 보이게 만듭니다. 마음은 우리 최대 적이어서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커지고 삶은 힘들어집니다. 나는 아주 긴 시간을 사소한 일들을 걱정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필요 이상의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쓸데없는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예시가 바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나는 교통체증을 겪을 때면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곱씹으며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한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훨씬 더 잘 견디고 욕도 훨씬 덜합니다. 불교적인 접근법 때문에 흥분한 자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심호흡을 하며 더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있듯 우리 삶에도 고통에서 해방될 방법이 있습니다. 꽤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나에게 깨달음은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진리는 불쾌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이는 해결책 또는 치료법이자 일련의 실용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들을 팔정도라고 하며 우리에게 깨달음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본래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방식,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의 행위 같은 이 모두를 팔정도는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명상과 현재에 머무르기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을 하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주위의 감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감각에 어떤 방식으로도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현실의 다른 면, 순수한 경험이자 감각,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듯 보이는 일에 우리가 붙인 꼬리표일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를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팔정도의 핵심은 균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중도를 찾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비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생활 양식을 찾는 것 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찾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현재에 머무는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깨우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우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초자연적인 무아지경에 이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삶의 괴로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게 정말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이것이 깨우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이 철학에 담긴 사상들에 얼마나 집중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최소한 가지려고 시도하면서 나는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깨우침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나 탁한 흙탕물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희망을 잃은 듯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움과 삶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양분으로 삼아서 말이죠. 연꽃은 이 책에서 다루는 도전과제가 바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발전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지 자학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처음에 고통을 일으키는 그 행동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불교와 스토아 철학이 특정 분야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특히 두드러집니다. 마음은 조그만 흙더미를 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산을 조그만 흙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짧은 팁 1. 호흡. 훌륭한 승려 제이 셰티에 따르면 승가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깊게 의식하며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해야 한다면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건 아주 기본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두려움을 마주할 때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은 깊은 호흡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하지만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덧없음입니다. 불교에서 또 다른 거대한 개념은 흐름과 덧없음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어떤 것에 품은 애착에서 오는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도 결국에는 변화리라는 사실이 꼭 명심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 개념은 내가 불안을 극복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런 기분과 감정이 변화리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그것에 너무 큰 무게를 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아우르는 일이 성장을 도와준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고통이 변화리라는 걸 알고 그 후에는 더 힘든 신체적 도전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항상 지나가는 일시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 일시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약자로 CBT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느끼는 방식도 바뀝니다. CBT의 주요 개념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방식을 자각하는 데 바탕을 둡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실제로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패턴과 행동을 자각하게 되면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하는 모든 것에 훨씬 나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황을 재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CBT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두 단계로 명료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생각하고 있음을 자학하라. 2단계, 생각에 맞서는 논리를 활용하라. 이 두 단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1단계, 생각하고 있음을 자학하라. 무언가를 바꾸려는 첫 단계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자학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급성 불안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코끼리가 노란 수영복 바지를 입고 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제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10초를 쉬고 노란 수영복 바지를 입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시도해 봅시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흥미롭게도 할머니가 손수 짜주신 스웨터에서 빠진 올과 같습니다. 그걸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스웨터의 실이 풀려날 것이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참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당기고 집중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목표는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다음 2단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게를 두지 않고 저녁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주의가 산만해져서 저녁 모임을 즐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생각이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2단계의 방법을 써서 그 생각에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인식과 생각 패턴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에 근거를 두었는지에 물음표를 던져보면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던 그 상황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분히 의문을 품는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아주 잘하게 돼서 그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이 논리적인 질문 공세에는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무게도 실지 않을 것입니다. 논리를 활용하고 추론해서 무언가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은 문제의 근원에 다다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치과에 가는 걸 말도 안 되게 무서워합니다. 치과에 가는 게 나에게 정말 그렇게 나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치과에 가면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아플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치과에 가는 게 왜 무서울까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대화를 활용해서 내면의 저항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치과에 가는 과정에 관한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봅시다. 스페인 해변으로 가족 휴가를 떠나기 전날 영화 조스를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룻밤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져서 바닷물에 발가락 담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딸아이도 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멍청한 영화를 본 거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불안에 가득 차서 상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거슬리는 생각을 처리하는 과정을 찾아보고 메모합니다. 상어에 대한 집착을 의식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모두 부정적이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논리와 추측은 이런 사악한 사고의 순환을 끊어내도록 돕기 위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스페인 남부 해안에 상어가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드물게 목격되기는 하지만 상어 출몰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어가 출현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죠. 증거를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압도적인 확률에 집중합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허리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이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그저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봤을 뿐이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라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논리와 긍정으로 그 생각에 반박을 합니다. 결국 상어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물속에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지행동치료사들은 종종 자기 분석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일기를 추천합니다.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합니까? 맞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죠. 일기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기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연습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을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체계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제 예시입니다. 추위에 맞서라. 과제는 찬물로 샤워하기입니다.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죠. 찬물 목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찬물 목욕은 너무 가혹해서 찬물 샤워가 쉽게 느껴질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얼음 목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오래된 아이스크림 통 여러 개의 물을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얼음 덩어리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찬물 욕조에 얼음을 넣고 온도가 좀 더 내려가도록 기다렸다가 뛰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욕조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을 하고 차가움을 더 잘 견디게 될 때 그 기록을 깨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찬물 샤워는 시끄러운 행사였습니다. 비명과 욕설, 거친 심호흡이 난무했고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찬물이 쏟아져 나오는 샤워기 옆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죠.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기가 느껴져서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뭔가 뜨거운 물로 샤우면서 천천히 도전하라고 나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내면의 자아와 대화를 한 후 마침내 힘과 열의를 끌어모아서 곧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주는 최초의 공격이 저를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샤워를 계속하는데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지만 흥미롭게도 충격은 꽤 빨리 사라졌죠. 2분 정도 지나자 몸은 물의 온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쏟아지는 찬물을 막고 있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신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찬물 샤워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곤할 때, 특히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뛰어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곧 이 의식에 푹 빠져들었죠. 나는 이제 매일 승리를 하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다가올 하루를 준비합니다. 기운이 없고 피곤해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도 찬물 샤워를 활용합니다. 찬물 샤워는 지금 이 순간으로 자신을 돌려놓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내가 불안을 해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우리 몸을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밀어붙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극심한 기온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추우면 난방을 틀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적당한 기온에 익숙해졌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특성상 우리는 적당한 온도 범위에 머뭅니다. 짧은 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쉽게 불평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추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밖에 다닐 때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더 넓은 범위에 온도에 더 잘 적응하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매일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기 직전에는 여전히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했지만 정신적인 저항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면 항상 놀라운 기분이 듭니다. 이는 의구심이 생길 때 마음을 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추위에 자신을 밀어넣을 때마다 정신적인 저항에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에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이 훌륭한 도전은 불편함을 쉽게 연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있을 때면 나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오직 추위와 싸웁니다. 이는 내가 삶의 어려움에 어떻게 맞서고 싶은지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눈앞에 닥친 일에 대처할 수 있다면 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위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밀어넣습니다. 불교에서 인정한다는 인장을 찍어줄 만한 무언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편함의 편안함을 느껴라입니다. 저자는 벤 알드리지, 출판사는 파인북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내가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측면은 어떻게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가 정신력을 기르도록 격려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간결하고도 유용한 황금 법칙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다. 이 문장이 스토아 철학을 아주 간결하게 말해줍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주변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이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이 외부 사건을 통제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삶은 매우 종잡을 수 없고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잼을 바른 토스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짜증을 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죠. 바닥은 잼으로 떡칠이 되었고 토스트는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불가능하게 들려도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토스트를 새로 구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뜨린 토스트보다 더 큰 문제에도 당연히 적용되죠.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쉽게 불에 기름을 붓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려 노력했죠. 맞닥뜨린 문제를 깨닫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이 여러분의 반응을 분석하고 그 반응이 현재 상황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악화시키는지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태도를 갈고 닦았죠. 그리 유명하지 않은 스토아 철학자 카토가 튀는 색깔의 옷을 입었던 이유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당혹감을 느끼는데 반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를 돌아보며 명상록에 일기를 쓰면서 바깥 세상을 향한 자신의 반응을 하나씩 뜯어보았습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발전시켜야 되는 스토아 철학자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점이 실제로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에게 몹시 무례하게 굴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누군가가 한 모욕적인 말에 화가 솟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적이 있는 일이기에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평가할 때 아우렐리우스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무례함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니까요. 당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도덕성은 높게 유지하고 자존심은 접어두세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도 아니고 또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이런 일은 인간 경험의 일부분이고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조언을 곱씹어보고 여러분은 상대방과 똑같이 무례하게 굴거나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욕을 퍼부어대는 일은 아마 스토아 철학자의 반응이나 아우렐리우스가 선호하는 선택지는 아닐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빅터 프랭클은 스토아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행동과 매우 흡사합니다. 프랭클이 통제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생지옥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이었죠. 책에서 그는 다른 프로들이 어떻게 수용소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견뎠고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와 그의 놀랍도록 확고한 마음가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회복 탄력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포를 겪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재앙에 대비하는 일은 합리적인 보험을 들어두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외부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을 통제하고 검토해 봅시다. 혼란스러운 삶의 스토아 철학의 황금 법칙을 적용해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한 자신의 반응을 자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이로써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여러분에게 돌격하듯 다가와 진지하게 격려 연설을 해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보물입니다. 이 책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불교 철학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불교가 전하는 황금 법칙을 하나 살펴봅시다.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만약 무언가가 기분 나쁘고 거기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음을 탓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쉽게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불교에는 정신적 괴로움을 극복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성제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불교 및 불교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체계입니다. 1. 고통은 존재한다. 2.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3. 고통은 경감될 수가 있다. 4.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괴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는 존재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지나간 대화를 자꾸 곱씹는 일부터 실제 하는 신체의 불편함에 대처하는 일까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웃기지 않은 농담을 했는데 그게 웃겼는지 안 웃겼는지 분석하느라 하루를 보냈다면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왜 우리가 고통받은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큰 원인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더 나아가 우리 문제의 원인인 열망과 탐욕, 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다르길 바라는 열망은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상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진리 양상이 나에게는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종종 정말로 그렇지 않은 일들에 불쾌나 처참, 끔찍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필요 이상으로 안 좋게 보이게 만듭니다. 마음은 우리 최대 적이어서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커지고 삶은 힘들어집니다. 나는 아주 긴 시간을 사소한 일들을 걱정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필요 이상의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쓸데없는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 완벽한 예시가 바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나는 교통체증을 겪을 때면 머릿속으로 그 문제를 곱씹으며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한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훨씬 더 잘 견디고 욕도 훨씬 덜합니다. 불교적인 접근법 때문에 흥분한 자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심호흡을 하며 더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있듯 우리 삶에도 고통에서 해방될 방법이 있습니다. 꽤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나에게 깨달음은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진리는 불쾌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이는 해결책 또는 치료법이자 일련의 실용적인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들을 팔정도라고 하며 우리에게 깨달음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본래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방식,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의 행위 같은 이 모두를 팔정도는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명상과 현재에 머무르기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을 하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주위의 감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감각에 어떤 방식으로도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현실의 다른 면, 순수한 경험이자 감각,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듯 보이는 일에 우리가 붙인 꼬리표일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를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팔정도의 핵심은 균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중도를 찾는 데 집중하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소비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생활 양식을 찾는 것 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찾는 일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현재에 머무는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깨우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우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숨은 뜻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초자연적인 무아지경에 이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삶의 괴로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게 정말 끔찍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감수할 수 있다면 이것이 깨우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이 철학에 담긴 사상들에 얼마나 집중했는가로 결정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거나 최소한 가지려고 시도하면서 나는 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깨우침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나 탁한 흙탕물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희망을 잃은 듯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름다움과 삶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양분으로 삼아서 말이죠. 연꽃은 이 책에서 다루는 도전과제가 바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역경을 통해 발전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잘 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고통을 불러일으키는지 자학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처음에 고통을 일으키는 그 행동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불교와 스토아 철학이 특정 분야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특히 두드러집니다. 마음은 조그만 흙더미를 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산을 조그만 흙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짧은 팁 1. 호흡. 훌륭한 승려 제이 셰티에 따르면 승가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깊게 의식하며 호흡하는 법을 배우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해야 한다면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건 아주 기본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두려움을 마주할 때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자리 잡은 깊은 호흡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하지만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덧없음입니다. 불교에서 또 다른 거대한 개념은 흐름과 덧없음으로 모든 것은 변하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일이 어떤 것에 품은 애착에서 오는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도 결국에는 변하리라는 사실이 꼭 명심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 개념은 내가 불안을 극복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유용했습니다. 이런 기분과 감정이 변하리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그것에 너무 큰 무게를 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아우르는 일이 성장을 도와준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고통이 변하리라는 걸 알고 그 후에는 더 힘든 신체적 도전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불편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항상 지나가는 일시적인 양상을 띱니다. 그 일시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약자로 CBT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느끼는 방식도 바뀝니다. CBT의 주요 개념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방식을 자각하는 데 바탕을 둡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실제로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패턴과 행동을 자각하게 되면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하는 모든 것에 훨씬 나은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상황을 재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CBT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두 단계로 명료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생각하고 있음을 자학하라. 2단계, 생각에 맞서는 논리를 활용하라. 이 두 단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1단계, 생각하고 있음을 자학하라. 무언가를 바꾸려는 첫 단계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자학하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급성 불안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코끼리가 노란 수영복 바지를 입고 놀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생각을 멈추고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10초를 쉬고 노란 수영복 바지를 입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시도해봅시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흥미롭게도 할머니가 손수 짜주신 스웨터에서 빠진 올과 같습니다. 그걸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스웨터의 실이 풀려날 것이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한참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당기고 집중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목표는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다음 2단계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얼마나 무게를 두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친구와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생깁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게를 두지 않고 저녁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주의가 산만해져서 저녁 모임은 즐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서 확인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생각이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2단계의 방법을 써서 그 생각에 대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인식과 생각 패턴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에 근거를 두었는지에 물음표를 던져보면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던 그 상황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분히 의문을 품는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아주 잘하게 돼서 그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음번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 생각이 논리적인 질문 공세에는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무게도 실지 않을 것입니다. 논리를 활용하고 추론해서 무언가에 대한 견해를 바꾸는 것은 문제의 근원에 다다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치과에 가는 걸 말도 안 되게 무서워합니다. 치과에 가는 게 나에게 정말 그렇게 나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치과에 가면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아플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치과에 가는 게 왜 무서울까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대화를 활용해서 내면의 저항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치과에 가는 과정에 관한 인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봅시다. 스페인 해변으로 가족 휴가를 떠나기 전날 영화 조스를 봤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룻밤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져서 바닷물에 발가락 담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딸아이도 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멍청한 영화를 본 거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불안에 가득 차서 상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거슬리는 생각을 처리하는 과정을 찾아보고 메모합니다. 상어에 대한 집착을 의식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모두 부정적이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논리와 추측은 이런 사악한 사고의 순환을 끊어내도록 돕기 위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스페인 남부 해안에 상어가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드물게 목격되기는 하지만 상어 출몰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어가 출현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죠. 증거를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압도적인 확률에 집중합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허리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고개를 쳐듭니다. 이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시 생각을 정리합니다. 말 그대로 그저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봤을 뿐이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라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논리와 긍정으로 그 생각에 반박을 합니다. 결국 상어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물속에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지 행동 치료사들은 종종 자기 분석적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일기를 추천합니다.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합니까? 맞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죠. 일기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일기를 통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연습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을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체계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제 예시입니다. 추위에 맞서라. 과제는 찬물로 샤워하기입니다.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이죠. 찬물 목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찬물 목욕은 너무 가혹해서 찬물 샤워가 쉽게 느껴질 것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얼음 목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오래된 아이스크림 통 여러 개의 물을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얼음 덩어리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찬물 욕조에 얼음을 넣고 온도가 좀 더 내려가도록 기다렸다가 뛰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욕조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을 하고 차가움을 더 잘 견디게 될 때 그 기록을 깨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찬물 샤워는 시끄러운 행사였습니다. 비명과 욕설, 거친 심호흡이 난무했고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찬물이 쏟아져 나오는 샤워기 옆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죠.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한기가 느껴져서 바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뭔가 뜨거운 물로 샤우면서 천천히 도전하라고 나를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내면의 자아와 대화를 한 후 마침내 힘과 열의를 끌어모아서 곧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주는 최초의 공격이 저를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샤워를 계속하는데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지만 흥미롭게도 충격은 꽤 빨리 사라졌죠. 2분 정도 지나자 몸은 물의 온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쏟아지는 찬물을 막고 있는 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신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찬물 샤워를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곤할 때, 특히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뛰어드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곧 이 의식에 푹 빠져들었죠. 나는 이제 매일 승리를 하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다가올 하루를 준비합니다. 기운이 없고 피곤해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도 찬물 샤워를 활용합니다. 찬물 샤워는 지금 이 순간으로 자신을 돌려놓는 아주 좋은 방법이며 내가 불안을 해소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우리 몸을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밀어붙이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극심한 기온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추우면 난방을 틀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적당한 기온에 익숙해졌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의 특성상 우리는 적당한 온도 범위에 머뭅니다. 짧은 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쉽게 불평하고 호들갑을 떱니다. 추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밖에 다닐 때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씨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더 넓은 범위에 온도에 더 잘 적응하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매일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기 직전에는 여전히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자신을 설득해야 했지만 정신적인 저항은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면 항상 놀라운 기분이 듭니다. 이는 의구심이 생길 때 마음을 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추위에 자신을 밀어넣을 때마다 정신적인 저항에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에 점점 더 능숙해집니다. 이 훌륭한 도전은 불편함을 쉽게 연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있을 때면 나는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오직 추위와 싸웁니다. 이는 내가 삶의 어려움에 어떻게 맞서고 싶은지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눈앞에 닥친 일에 대처할 수 있다면 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위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밀어넣습니다. 불교에서 인정한다는 인장을 찍어줄 만한 무언가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더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